저 여자 요양원에 남자 만나러 왔나 봐. 그런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밤마다 찾아오는 그의 손길이 참 좋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내가 여자라는 걸 느껴본 게 밤이 기다려졌습니다. 여지껏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경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말순입니다. 올해 일은 서울 변두리에서 분식집과 잡화점을 번갈아 하며 온갖 고생 끝에 월세 나오는 작은 건물 하나를 일군 여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병으로 떠났고 자식들은 서로 저를 떠맡기 싫어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나를 위한 황혼을 살겠다. 그렇게 들어간 고급 요양원에서 저는 뜻밖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이 가장 달콤하고도 쓰라린 한 계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황혼의 끝에서 겪은 열정과 배신, 그리고 진짜 나를 찾게 된 그런 한편의 인생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진심 어린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북쪽 끝 3층짜리 단독 건물. 그곳이 제 터전이었습니다. 오래된 동네 시장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라 겉은 낡았지만 저는 이 집이 참 좋았습니다. 살면서 쉴 틈도 없이 장사만 해왔거든요. 떡볶이, 분식, 야채가게, 구멍가게까지 손으로 돈 벌어서 쌓아 올린 거라 이 벽 하나하나에 제 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대장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끝에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주고 보냈죠. 그 뒤로는 그냥 버텼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학원비 대고 결혼 자금 보태고 손주 돌봐주고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상하게 이제는 자식들 얼굴 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는 가끔 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하게도 월세 들어오는 날 전후로 집중되어 있어요. 엄마, 그 건물 이번에 세입자 바뀌셨다면서요? 관리비가 요즘엔 많이 나올 텐데 괜찮으세요? 한마디 건넨 뒤에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이번 달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그래도 고마웠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밥은 챙겨 드시냐 묻는 그 말들이. 근데 그게요, 전부 꺼내기 위한 도입부였던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필요했던 거죠. 한 번은 며느리가 김치 한 통을 들고 왔는데요. 어머니, 이거 맛있게 드세요 하더니 막상 앉자마자 집 대출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서 뭔가 딱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나도 좀 살아야지. 그날 밤 전 거실에 혼자 앉아 가만히 TV를 봤습니다. 뉴스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그냥 사람 나오는 거 틀어놓고 멍하니 있었죠. 혼자가 편한 줄 알았는데요. 그 순간은 외로움이 사방에서 들이쳤습니다. 숨도 쉬기 힘들 만큼 그날 이후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혼자 살다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사고 나면 발견은 언제 될까? 아픈데 누구 하나 데려다 줄 사람은 있을까?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고 내가 지켜야 할 건 삶 하나뿐인데 이러다 사람 아닌 돈한테 잡아먹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나답게 살겠다. 70이라는 나이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거죠. 서울 외곽 숲 근처에 있는 요양원. 그곳은 좀 달랐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각자 방이 따로 있고 마치 작은 오피스텔처럼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생활은 철저히 자율이었어요. 아침은 복지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고 배달을 시켜 먹어도 됩니다. 운동이나 미술, 음악 치료 같은 것도
스스로 선택해 참여하는 구조였죠. 무척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의 마지막을 값싸게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생만 하다 죽을 수는 없잖아. 그게 제 결심이었고 그 결심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입소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아무 말 없는 텔레비전. 그런데도 이상하게 안 무섭고 안 외롭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이제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시끄럽게 군 사람도 없고 서로 말도 잘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라 그런지 한 번쯤은 어디선가 본 얼굴 같고 한두 마디 섞으면 금세 사는 얘기부터 병원 얘기까지 줄줄 나오곤 했죠. 처음 며칠은 적응하느라 피곤했어요. 복지관에서 운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워낙 오래 일만 하다 와서 그런지 근육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다른 입소자들과는 가벼운 인사 정도만 나눴습니다. 다들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라 함부로 묻지도 않고 굳이 친해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실에 들렀다가 우연히 탁구대를 보게 됐습니다. 그냥 구경만 할 생각으로 서 있었는데 그때 진석이라는 분이 말을 걸어왔죠. 말순 씨도 탁구 좀 치세요? 아니요, 젊을 땐 일하느라 공 하나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처음 배워보는 거네요.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진석은 제가 보기엔 환갑이 좀 넘은 듯 했지만 목소리도 또렷하고 움직임도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참 편하게 만들 줄 알았어요. 장난을 치다가도 표정 하나로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꿔놓는 사람이었죠. 그날 탁구를 처음 쳐봤습니다. 처음에는 공이 자꾸 엉뚱한 데로 날아가서 서로 웃고 난리였는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도 며칠 동안 진석과는 식사 시간마다 마주쳤고 산책 나가면 종종 함께 걷게 됐습니다. 진석은 묻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몇 분이세요? 같은 질문 없이 그저 지금 먹는 반찬이 맛있는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그런 대화만 나눴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끔 말없이 걷는 날도 있었는데 그 침묵조차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되는 관계,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감기겠거니 싶어서 의료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약을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군요. 기운이 없어서 복지관 프로그램도 빠지고 식사도 방에서 대충 챙겨 먹고 있었는데 저녁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순 씨, 괜찮으세요? 진석이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며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와 찜질팩이며 따뜻한 물이며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약 드셨어요? 오늘 밤엔 땀 좀 빼셔야 해요. 내일은 꼭 괜찮아지셔야죠. 그날 밤 진석은 제 곁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허락한 것도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고 그 손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가 밤마다 제 방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진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몸이 다 회복된 이후에도 그는 매일 저녁 어김없이 제 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구 눈치 보는 것도 없이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만들어 봤어요. 이 음악 옛날에 좋아하셨다 하셨죠? 자꾸만 저를 신경 쓰는 듯한 그의 모습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이 70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심장이 뛴다거나 누군가의 발소리를 기다린다거나 이런 감정은 젊었을 때 아주 한참 전에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저를 보며 웃을 때, 불 꺼진 방에서 조용히 손을 잡을 때, 가끔 제 어깨에 살며시 기대는 순간들마다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직도 나는 여자인 거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낯설고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론 참 고마웠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그 자체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죠. 그날은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무겁게 들리던 그 밤, 진석은 평소처럼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방어도 무너지더군요. 그날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수십 년 동안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 숨결, 눈빛 하나하나가 참 오래 기다려온 듯 익숙하게 느껴졌고 그렇게 저는 그 밤에 스스로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하고 싶었구나. 그 후로도 진석은 매일 밤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문을 열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윤말순으로 존재하는 시간이었어요. 요양원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밤마다 저 방에서 뭐 하는 걸까? 둘이 원래부터 알던 사이 아니었어? 하지만 이상하게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감정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마음 깊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요양원 식당 한켠 늘 혼자 밥을 먹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는 저와 진석 둘이 앉은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주변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알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힐끔거리는 눈길, 뭔가 할 말 있는 표정들이 오갔죠. 그렇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이런 시간을 겪어보겠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식판을 나누고 된장찌개가 짰다 싱겁다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저에겐 너무 따뜻했으니까요. 그때부터 호석이라는 남자가 자꾸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복도에서, 나중엔 프로그램 끝나고 강의실 앞에서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 계속 마주쳤습니다. 윤말순 씨, 괜찮으시죠?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 감기 심하다더니 조심스럽고 느린 말투, 말석에 앉아 조용히 책을 보던 그 사람이 자꾸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탁구장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진석 씨랑 많이 가까워지셨네요. 예, 뭐 요즘 같이 다녀요. 조심하세요. 그분 요양원 들어오기 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말에 조금 놀랐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요양원에 사연 없는 사람 있나요? 사람은 지금 보고 느끼는 거죠. 과거는 다 흘러간 거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진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작은 것들을 챙겨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 발에 덮어주는 얇은 담요, 자기 손등으로 이마를 짚어보며 오늘은 열이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진석이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호석이 그 양반 자꾸 왜 그러는 거야? 너랑 나 사이에 왜 자꾸 참견이야? 그냥 조심하라는 거지. 내가 누구 만난다고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 인간은 너를 좋아하는 거야. 안 봐도 뻔해.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라고. 진석의 말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늘 웃던 눈빛이 어두워지고
손을 꽉 잡아오는 힘도 강해졌죠. 그날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진석이 제 방에 와서는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잖아.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같이 살자. 같이요? 그래. 여기 눈치 보느니 나가서 조용히 지내는 게 더 나아. 그 건물도 있고 생활비야 걱정 없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그 말이 나오니까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버무리며 웃었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 말을 들은 진석의 표정이 처음 보는 낯선 얼굴로 굳어졌습니다. 진석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분명 처음엔 다정하고 따뜻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함께 나가 사는 걸 망설이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 그 상가 때문에 옆에 있는 줄 아는 거야?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그럼 왜 망설여? 여기선 더 못 봐줘. 사람들 눈치도 눈치지만 나 자존심도 있어. 말끝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석이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선 요양원 운영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교류는 괜찮지만 밤마다 한 명의 숙소를 방문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입소자 본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사실상 둘 중 하나는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석은 그 말을 듣고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방으로 다시 찾아왔죠. 말순아, 나가서 살자. 내가 방도 알아볼게. 너 그 건물 수익 있잖아. 딱히 돈 걱정할 거 없잖아. 이번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기대고 있다는 걸요. 그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왜 아니야? 자식들이 챙기긴 하나? 혼자 외롭게 여기서 늙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나랑 살아. 그 말은 그냥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강요였고 압박이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진석은 화를 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로 눈을 부라리며 제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너 설마 진짜 그 건물 때문에 날 의심하는 거야? 그 말투, 그 눈빛, 그 손의 힘까지. 그 순간은 너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놓으세요. 왜 무섭기라도 해? 제발 놓으라고요. 제가 몸을 뿌리치자 그는 소리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를 믿었던 게 부끄럽고 그동안 좋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모두 헛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호석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호석은 의료진을 부르고 요양원 운영실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했죠. 그제야 전 알게 됐습니다. 진석은 요양원 입소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했던 전과가 여러 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요. 10번이나 말입니다. 그가 관심 보였던 사람들 대부분은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돈은 조금 있고 외로움이 짙은 사람들.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라리고 아플 수 있는 거구나 싶었죠. 진석이 경찰에 연행된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고 사람들 입에서는 더 조용히 그 이름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여자의 마음을 파고들었는지. 제 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날은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버거웠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 일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말렸고 분명 처음부터 조심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 말들을 다 흘려들었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죄는 아니잖아. 마음속에서 자꾸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위로도 변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건넨 말들, 따뜻하다고 느꼈던 손길, 설렜던 밤들까지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토록 쉽게 흔들릴 줄 몰랐고 사람 하나 잘못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이토록 작아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감옥 속에 내가 갇힌 느낌, 그 감정이 가장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딸, 아들, 며느리까지. 며느리는 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이 생겼으면 저희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그러게요, 엄마. 왜 이런 데까지 혼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양원 같은데 왜 들어가셨어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멀쩡한 집 놔두고 왜 혼자 살겠다 했는지, 그동안 제가 어떤 감정으로 살아왔는지, 그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거죠.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들어와요. 엄마, 사람 마음은 몰라도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말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따뜻한 제안이 아니라 이 사건이 알려져서 창피하니까 데려가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다시 내가 가진 것이 기준이 될 것 같았어요. 괜찮다. 나 여기 있겠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저희가 모시겠다는데. 모시는 게 아니라 데려가서 또 눈치 줄 거잖니. 내가 뭐 어떻게 살든 이제부터는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을 거다. 그날 자식들은 한참을 말하다가 아무 소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빈 방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롭고 창피하고 쓰라리지만 이제는 이 감정들과도 함께 살아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호석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일부러 피해 다녀도 조용히 식판을 건네고 말없이 제 옆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괜찮은 척 안 하셔도 됩니다. 말순 씨가 웃는 게 요즘엔 자꾸 어색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진석이 떠난 뒤에도 요양원은 큰 변화 없이 돌아갔고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시선도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문화 강좌를 빠졌지만 다시 붓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수업에서 먹을 갈고 붓을 쥐고 있으면 머릿속이 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요할 정, 비울허, 따뜻할 온, 글씨 하나하나에 제 감정을 실어내려 애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여전히 길고 어쩌다 밤이 길어지면 진석의 목소리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 기억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줬던 내 감정이 그리웠던 거겠죠. 혼자서 그 말을 되뇌이며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호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다가오지도 않았고 억지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식사 시간에 조용히 옆자리에 앉고
산책길에서 조용히 발을 맞췄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나란히 걷던 중 호석이 말했습니다. 이 요양원에 들어온 날 나는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엔 혼자 사는 것도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맞아요. 혼자라는 말, 예전엔 그렇게 무섭고 허전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걷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껴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붓글씨 수업 외에도 요리 체험, 영화 감상 모임도 나가기 시작했고 하루하루가 조금씩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석이 저에게 남긴 건 상처와 후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로움을 부정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외롭다는 걸 인정하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배워가는 중입니다. 밤마다 덮는 이불 속에서도 혼자라는 사실이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 자신이 제일 가까운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함께 걸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은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이 뜨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흐른 지금 제 일상은 조용하지만 풍성해졌습니다. 어김없이 이른 시간에 운동복을 챙겨 입고 복지관 체조 시간에 맞춰 나섰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울을 보며 어디가 이게 여자냐 그런 소리나 했겠지만 이제는 제 모습이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서예실 옆 벤치에 앉아있던 호석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남는다는 결정을 내린 뒤 자식들과는 크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몇 번 더 전화해 언제든 들어오라고 했고 며느리는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나시라며 농담 반 진담 반을 섞었지만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삶을 사느라 바쁜 것이고 저는 그 안에서 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걸 미워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정신없이 장사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도 혼수도 손주 용돈도 안 해본 게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도 제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 자신이 중심입니다. 어떤 남자의 손길도 자식의 전화 한 통도 제 삶의 방향을 흔들 수 없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그날 쓴 붓글씨를 한 장 펼쳐봅니다. 고요할 정, 따뜻하로운 그 안에는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호석과 같이 복지관 옆 슈퍼에 가서 귤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호석이 그러더군요. 겨울귤은 이가 시려서 많이 못 먹겠는데 말순 씨는 왜 이렇게 잘 드세요? 그냥요. 달고 시고 그래서 좋아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지금 제 인생 같습니다. 달고 시고 그래도 좋아요. 이제는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정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하루는 예전 같으면 무의미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의 햇살이 예쁘면 그걸로 감사하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기 전 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말순아, 오늘도 잘 살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